집 한 채 못 해주는 주제에 무슨 시어머니 노릇을 하겠다는 거야. 짝! 아들 결혼식 피로 연장. 사돈 내외와 하객 200명이 보는 앞에서 며느리가 제 뺨을 후려쳤습니다. 68년 인생, 새벽 4시에 일어나 반찬 팔아 아들 하나 키웠습니다. 그 아들 결혼시키는 날 제가 받은 건 축하가 아니라 수치였어요. 뺨을 맞고 비틀거리는 저를 보면서 제 아들은 아내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변호사 며느리 제 세입자까지 내쫓으려고 별짓을 다 했는데요. 그 세입자가 누군지 알았을 때 며느리는 두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제 뺨을 때린 그 손, 결국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순잔의 사연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오늘은 68세 어머니가 아들 결혼식 날 변호사 며느리한테 사돈 내외 앞에서 뺨을 맞은 사연인데요. 그런데 이 며느리 시어머니 뺨만 때린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혹시 내가 평생 모은 재산을 가족한테 빼앗길 뻔한 적 있으신가요? 오늘 사연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속이 뻥 뚫리실 거예요. 순잔의 사연 그럼 시작합니다. 박순자는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오늘은 아들 김도연의 결혼식 날이었어요. 창문 너머로 아직 어둠이 깔려 있었지만 박순자의 가슴은 벅차올랐습니다. 40년간 시장에서 반찬을 팔며 홀로 키워낸 아들이 드디어 장가를 가는 날이었죠. 박순자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울 앞에 섰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흰머리가 듬성듬성 보였지만 오늘만큼은 예쁘게 꾸미고 싶었어요. 장롱에서 아껴두었던 연보라색 한복을 꺼내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15년 전 남편 제삿날 이후로 한 번도 꺼내지 않았던 한복이었죠. 박순자는 한복을 입고 거울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에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여보, 오늘 도연이가 장가가요. 당신도 하늘에서 보고 있죠? 박순자는 거울 속 자신에게 말하듯 중얼거렸습니다. 남편은 도연이가 20살 때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 후로 박순자는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에 나가 반찬을 만들고 팔았습니다. 손이 트고 허리가 휘어져도 아들 하나 잘 키워보겠다는 일념으로 버텼죠. 그렇게 번 돈으로 아들 대학 보내고 작은 빌라 한 채를 마련했습니다. 그 빌라는 박순자의 전 재산이자 평생의 땀이 담긴 보물이었어요. 박순자는 빌라 1층에 살고 2층은 전세를 놓아 생활비에 보탰습니다. 지금 세입자인 윤미경은 1년 전에 들어온 조용하고 예의 바른 여자였죠. 박순자는 한복 매무새를 다듬으며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이른 아침 공기가 차가웠지만 가슴속은 따뜻했어요. 택시를 타고 결혼식장에 도착하니 벌써 하객들이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박순자는 식장 입구에서 잠시 멈춰서서 화려한 장식을 바라봤어요. 며느리 한지영의 집안에서 비용을 대부분 부담했다고 들었습니다. 한지영의 아버지 한재호는 건설회사 사장이었고 한지영 본인은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였죠. 박순자는 솔직히 며느리 집안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처음 상견례 때부터 사돈 내외는 박순자를 은근히 무시하는 눈치였어요. 그래도 아들이 좋아하는 여자니까 박순자는 모든 것을 삼키고 웃었습니다. 박순자가 식장 안으로 들어서자 사돈 한재호와 최영숙 부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재호는 고급 양복을 입고 있었고 최영숙은 화려한 드레스를 차려입고 있었어요. 그들 주변에는 이미 수십 명의 하객들이 모여 웃고 떠들고 있었습니다. 박순자 쪽 하객은 시장 동료 몇 명과 친척 두어 명이 전부였죠. 한재호가 박순자를 발견하고 다가왔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묘한 우월감이 서려 있었어요. 아, 사돈어른 오셨소. 그런데 신랑 측 하객이 좀 빈약하네. 허허. 한재호는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 속에는 비아냥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순자는 속이 뜨끔했지만 아들 결혼식을 망치고 싶지 않았어요. 바쁜 분들이 많아서요. 그래도 마음으로 축하해 주시는 분들이 많답니다. 박순자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재호는 코웃음을 치며 다른 하객들에게로 돌아갔어요. 최영숙은 박순자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고개를 살짝 끄덕이고는 돌아섰습니다. 그 짧은 시선 속에서 박순자는 자신이 평가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죠. 결혼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들 김도연이 신부 한지영과 함께 버질로드를 걸어 들어왔어요. 박순자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저 아이를 위해 얼마나 많은 새벽을 깨웠던가, 얼마나 많은 밤을 울었던가, 모든 고생이 오늘로 보상받는 것 같았어요. 박순자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피로 연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양가 가족들이 한 테이블에 모여 앉았어요. 한지영은 웨딩드레스에서 갈아입은 하늘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그 옆에는 김도연이 앉아 있었습니다. 박순자는 맞은편에 앉아 며느리를 바라봤어요. 한지영은 날카로운 인상에 차가운 눈빛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박순자는 며느리가 어딘가 불편했지만 아들이 좋아하니 내색하지 않았죠. 음식이 나오고 분위기가 무르익을 때쯤 한지영이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한지영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박순자는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저희 신혼집은 준비해 주시는 거죠? 한지영은 대놓고 물었습니다. 주변 하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박순자에게로 쏠렸어요. 박순자는 당황했습니다. 신혼집 이야기는 미리 나눈 적이 없었거든요. 그게 아직 따로 준비한 건 없는데. 박순자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빌라 전세금은 아들 결혼 비용으로 거의 다 들어갔어요. 결혼식 비용 일부, 예단, 예물값을 대느라 박순자의 통장은 거의 바닥이 난 상태였죠. 빌라 전세금이 도연이 결혼 비용으로 많이 나가서 지금은 여유가 없어요. 박순자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한지영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뭐라고요? 한지영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피로 연장 안이 조용해졌어요. 집 한 채 못 해주는 주제에 무슨 시어머니 노릇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한지영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박순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며느리를 올려다봤어요. 퍽! 한지영의 손바닥이 박순자의 뺨을 세게 내리쳤습니다. 피로 연장 전체가 얼어붙었어요. 박순자는 충격에 옆으로 휘청거렸습니다. 뺨이 화끈거리고 귀에서 윙하는 소리가 났어요. 눈앞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박순자는 더듬거리며 아들 김도연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은 창백한 얼굴로 굳어 있었어요. 어머니 편을 들어야 하는데 입이 떨어지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김도연은 아내 한지영을 힐끗 쳐다보더니 고개를 숙였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박순자의 가슴에 칼이 박히는 것 같았어요. 며느리한테 맞은 것보다 아들이 자기를 외면한 것이 더 아팠습니다. 한재호가 헛기침을 하며 입을 열었어요. 우리 지영이가 좀 직설적이긴 해도 틀린 말은 아니지 않소? 요즘 세상에 집 한 채는 기본 아니오? 한재호는 박순자를 비웃듯 말했습니다. 최영숙도 남편 옆에서 한심하다는 표정으로 박순자를 바라봤어요. 하객들 사이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순자는 수치심에 온몸이 불타는 것 같았어요. 박순자는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뺨을 감싼 채 피로 연장을 빠져나왔어요. 뒤에서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화장실로 들어가 거울 앞에 섰어요. 뺨이 빨갛게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박순자는 그 뺨을 만지며 눈물을 흘렸어요. 40년이었습니다. 새벽마다 일어나 반찬을 만들고 시장에서 하루 종일 서서 팔았어요. 손이 갈라지고 허리가 아파도 쉬지 않았습니다. 오직 아들 하나 잘 키워보겠다는 생각뿐이었죠. 그런데 그 아들이 장가가는 날 박순자가 받은 건 축하가 아니라 모욕이었습니다. 박순자는 화장실에서 나와 결혼식장 뒷문으로 빠져나왔어요. 피로연이 끝나기도 전이었지만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한참을 기다려 빈 버스에 올라탔어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며 박순자는 자신을 자책했습니다. 그래, 내가 못났지. 집 한 채 못 해준 내가 잘못이지. 박순자는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억울함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인데 왜 자기 편 한 번 들어주지 못하는 걸까? 박순자는 눈물을 삼키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기울고 있었어요. 박순자는 불 꺼진 빌라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이 작은 빌라가 박순자의 전부였어요. 평생 모은 돈으로 장만한 세상에서 하나뿐인 재산이었죠. 박순자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집만큼은 지켜야 한다고.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집을 빼앗기면 안 된다고. 문득 2층 세입자 윤미경의 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오는 것이 보였어요. 박순자는 그 불빛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경에 잠겼습니다. 오늘 같은 날 말벗이라도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박순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남에게 자기 속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박순자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불을 켜지 않은 채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박순자는 부어오른 뺨을 만지며 오늘 하루를 떠올렸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혼식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박순자는 밤새 뒤척이다 겨우 눈을 붙였어요. 부어오른 뺨은 여전히 욱신거렸고 가슴속 상처는 더 깊어진 것 같았습니다. 박순자는 거울 앞에 서서 뺨에 남은 붉은 자국을 바라봤어요. 화장으로 가려볼까 하다가 그냥 포기했습니다. 누구에게 보여줄 얼굴도 아니었으니까요. 부엌에서 물을 데워 숭늉을 마시고 있을 때 현관문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박순자는 누굴까 싶어 인터폰 화면을 봤어요. 화면 속에는 며느리 한지영이 서 있었습니다. 박순자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왜 왔을까? 사과하러 온 걸까? 여러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박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현관문을 열었어요. 한지영은 어제와는 다른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정장에 높은 구두를 신고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신혼여행은 미뤘다고 들었는데 어제 결혼한 사람 같지 않은 차림새였습니다. 어머님, 들어가도 되죠? 한지영은 허락을 구하는 말투였지만 이미 문 안으로 들어서고 있었어요. 박순자는 어쩔 수 없이 옆으로 비켜섰습니다. 한지영은 거실을 둘러보더니 소파에 털썩 앉았어요. 마치 자기 집인 것처럼 거리낌 없는 태도였습니다. 어머님,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요. 한지영은 서류 가방에서 종이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 집 전세 빼시고 저한테 넘기세요. 제 법률사무소로 쓸 거예요. 박순자는 귀를 의심했어요. 전세를 빼라니, 이 집을 넘기라니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야? 여기는 내 집이야. 박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한지영은 피식 웃었습니다. 알아요. 어머님 집이죠. 그런데 어머님 혼자 살기엔 너무 크잖아요. 저한테 주시면 제가 잘 쓸게요. 한지영의 말투는
마치 당연한 것을 요구하는 듯 했어요. 박순자는 기가 막혔습니다. 이 집은 내가 평생 모은 전 재산이야. 그리고 위층에 세입자도 있어. 안 돼. 박순자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한지영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세입자요? 제가 알아서 내보낼 테니까 어머님은 신경 끄세요. 한지영은 비웃듯 말했어요. 변호사가 못 내보낼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박순자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며느리의 눈빛에서 장난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어요. 진심으로 이 집을 빼앗으려는 거였습니다. 안 된다고 했어. 이 집은 절대 못 줘. 박순자는 목소리에 힘을 주었어요. 한지영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서류를 탁자 위에 던졌습니다. 어머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한테 협조 안 하시면 어머님만 손해예요. 한지영은 그 말을 남기고 현관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박순자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서 떨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어제는 뺨을 맞더니 오늘은 집까지 빼앗기려 하다니. 이게 며느리가 할 짓인가? 박순자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박순자는 2층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 창문을 열어봤어요. 현관 앞에 한지영의 차가 서 있었고 한지영이 2층 세입자 윤미경의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박순자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한지영이 정말로 세입자를 내쫓으려고 찾아온 거였습니다. 한지영은 윤미경의 문을 세게 두드렸어요.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윤미경이 나왔습니다. 윤미경은 38살의 단정한 인상을 가진 여자였어요. 1년 전 이 집에 들어올 때 박순자에게 깍듯이 인사하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누구세요? 윤미경이 물었어요. 한지영은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한지영 변호사예요. 이 집 집주인 며느리고요. 한지영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2달 안에 나가세요. 안 나가시면 법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한지영은 서류 봉투를 윤미경에게 내밀었습니다. 윤미경은 봉투를 받아들고 서류를 꺼내봤어요. 내용 증명이라고 적힌 서류였습니다. 잠깐만요. 저 계약 기간이 아직 2년이나 남았는데요. 윤미경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그건 상관없어요. 집주인 사정상 조기 퇴거 요청하는 거예요. 여기 서류에 사인하세요. 한지영은 볼펜까지 내밀었습니다. 윤미경은 서류를 다시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서명 못해요. 계약 기간 남았으니까 저는 안 나가요. 윤미경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한지영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순순히 나가면 좋게 끝낼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당신 인생 피곤해질 거예요. 한지영은 협박조로 말했습니다. 윤미경은 한지영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두 사람의 눈빛이 허공에서 부딪혔습니다. 변호사님, 협박은 불법이에요. 그리고 이 서류, 위조 아니에요? 윤미경은 차분하게 말했어요. 한지영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요? 2달이에요. 2달 안에 안 나가면 각오하세요. 한지영은 발을 돌려 계단을 내려갔어요. 차 문이 쾅 닫히고 엔진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박순자는 창문 앞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한참 후 윤미경은 방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서랍을 열었어요. 서랍 안에는 낡은 사진 한 장과 두꺼운 파일 여러 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중년 남자가 웃고 있었어요. 윤미경의 아버지 윤정호였습니다. 윤미경은 사진을 꺼내 한참 동안 바라봤어요. 5년 전 아버지는 모든 것을 잃고 스스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원인을 만든 사람이 바로 한지영이었어요. 윤미경은 복수를 위해 이름까지 바꾸고
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한지영이 자신을 직접 찾아온 것은 오히려 기회였어요. 윤미경은 파일을 펼쳤습니다. 5년간 모은 증거 자료들이 빼곡히 들어 있었어요. 은행 거래 내역, 통화 기록, 상대 측 변호사와의 만남 사진. 윤미경은 입꼬리를 올리며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박순자는 30년 지기 친구 정말순을 만나러 시장으로 나갔어요. 정말순은 시장 한쪽에서 야채 가게를 하는 친구였습니다. 두 사람은 젊었을 때부터 서로 기대며 살아온 사이였어요. 박순자는 정말순의 가게 앞 의자에 앉아 어제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결혼식에서 뺨 맞은 것부터 오늘 아침 며느리가 집을 빼앗으려 한 것까지 이야기를 듣던 정말순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어요. 뭐, 그 못된 년이 시어머니 뺨을 때려? 정말순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거기다 집까지 빼앗겠다고? 세상에 그런 년이 어디 있어. 정말순은 분을 사귀지 못했어요. 박순자는 친구의 손을 잡아 안쳤습니다. 말순아, 진정해. 사람들 보잖아. 박순자는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정말순은 씩씩거리며 다시 앉았습니다. 순자야, 가만히 있으면 더 당해. 변호사라고 겁먹으면 안 돼. 정말순은 박순자의 손을 꽉 잡았어요. 내가 아는 사람 있어. 법 잘 아는 사람. 한번 상담받아봐. 정말순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박순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됐어. 아들 결혼도 했는데 크게 싸우면 아들만 힘들어져. 박순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순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친구를 바라봤어요. 한편 그 시각 한지영은 사무실에서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윤미경의 신용정보 조회 결과가 떠 있었어요. 한지영은 지인 변호사에게 부탁해 불법으로 개인정보를 빼낸 거였습니다. 윤미경의 과거 직장, 학력, 가족관계를 하나하나 살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윤미경의 기록은 6년 전까지만 있었어요. 그 이전 기록은 완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마치 6년 전에 갑자기 나타난 사람처럼. 한지영은 미간을 찌푸렸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뭐 신분 정리한 사람인가 보지. 한지영은 중얼거리며 노트북을 닫았어요. 이틀 후 한지영은 다시 박순자를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아들 김도연도 함께였어요. 박순자는 아들을 보자 반가운 마음과 서운한 마음이 뒤섞였습니다. 결혼식 이후 처음 보는 얼굴이었거든요. 한지영은 소파에 앉더니 본론을 꺼냈어요. 어머님, 생각 좀 해보셨어요? 한지영의 말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박순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내 대답은 똑같아. 이 집은 못 줘. 박순자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지영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어머님이 협조 안 하시면 도연이한테 이혼하자고 할 거예요. 한지영은 협박하듯 말했습니다. 아들 이혼시키고 싶으세요? 박순자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김도연을 바라봤지만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연아, 너도 이게 맞다고 생각해? 박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김도연은 한참 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지영이 말도 좀 들어봐요. 지영이가 다 생각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김도연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어요. 아내 눈치를 보는 게 뻔히 보였습니다. 박순자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며느리 편을 드는 모습이. 그래, 알았어. 가봐라. 박순자는 눈물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한지영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비웃듯 말했어요. 일주일 드릴게요. 그 안에 결정 안 하시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한지영은 김도연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서야 박순자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어요. 소파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날 밤 박순자는 2층 윤미경을 찾아갔어요. 미안한 마음에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윤미경은 박순자를 방 안으로 들였어요. 윤 선생 미안해요. 우리 며느리가 못되게 굴어서. 박순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미경은 박순자의 손을 잡았어요. 어머님 괜찮아요. 저는 안 나갈 거예요. 윤미경의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며느리가 아무리 협박해도 계약 기간 안에는 저를 못 내보내요. 어머님은 걱정 마세요. 윤미경은 박순자를 안심시켰어요. 박순자는 고마운 마음에 눈물이 났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미안하고 고마워요. 박순자는 윤미경의 손을 꼭 잡았어요. 윤미경은 박순자의 눈물을 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신의 복수 계획에 이 선량한 할머니가 휘말리게 된 것이 마음에 걸렸어요. 어머님 걱정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윤미경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박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방문을 나서는 박순자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윤미경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한지영, 당신이 뭘 했는지 곧 세상이 알게 될 거야. 윤미경은 속으로 다짐했어요. 며칠 후 오후였습니다. 한지영은 서류 가방을 들고 다시 박순자의 빌라를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곧장 2층으로 올라가 윤미경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이 열리자 한지영은 기다렸다는 듯이 서류 봉투를 내밀었어요. 임대차 해지 합의서예요. 여기 서명하세요. 한지영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윤미경은 서류를 받아 훑어봤어요. 합의서에는 집주인 박순자의 서명이 이미 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동의하셨어요. 당신만 서명하면 깔끔하게 끝나요. 한지영은 볼펜을 내밀었어요. 윤미경은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박순자의 서명 필체가 어딘가 어색했어요. 위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서명, 위조 아니에요? 윤미경은 차분하게 물었어요. 한지영의 눈이 흔들렸지만 곧바로 표정을 추슬렀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어머님이 직접 하신 서명이에요. 한지영은 시치미를 뗐어요. 윤미경은 서류를 접어 한지영에게 돌려줬습니다. 서명 안 해요. 그리고 이 서류 가지고 경찰서 가면 변호사님 곤란해지실 텐데요. 윤미경의 말에 한지영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요. 뒷조사 다 했어요. 순순히 안 나가면 당신 인생 끝장내겠어요. 한지영은 협박하듯 말했습니다. 윤미경은 한지영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5년 전 윤정호라는 이름 기억나세요? 순간 한지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눈동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한지영은 애써 태어난 척했어요. 윤정호요? 모르는 사람인데요. 한지영은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윤미경은 차갑게 미소 지었어요. 정말요? 그럼 됐어요. 나중에 기억나실 거예요. 윤미경은 문을 닫았습니다. 한지영은 닫힌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윤정호라는 이름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5년 전의 기억이 어렴풋이 떠올랐지만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한지영은 발걸음을 돌려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차에 올라타고도 한참 동안 시동을 걸지 못했어요. 불안한 마음을 떨쳐버리려 애썼습니다. 그냥 겁주려고 아무 이름이나 댄 거야. 신경 쓸 것 없어. 한지영은 스스로를 다독이며 차를 출발시켰어요. 그날 밤 윤미경은 방 안에서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서랍에서 두꺼운 파일 3개를 꺼내 책상 위에 펼쳤어요.
5년간 모은 증거 자료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파일에는 아버지 윤정호가 한지영에게 맡긴 소송 관련 서류가 있었어요. 수임료 3천만 원과 소송 비용 2억 7천만 원을 맡겼다는 영수증도 함께였습니다. 아버지는 사업 분쟁에 휘말려 전 재산을 걸고 재판을 했어요. 두 번째 파일에는 재판 당시 기록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지영이 중요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정황이 드러나 있었어요. 상대 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일부러 재판을 진행한 흔적이었습니다. 세 번째 파일에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었어요. 한지영과 상대 측 변호사가 함께 골프를 치는 사진이었습니다. 날짜는 재판 선고 일주일 전이었어요. 두 사람은 웃으며 악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윤미경은 아버지의 사진을 꺼내 바라봤어요. 아버지는 재판에서 지고 전 재산을 잃었습니다. 빚더미에 앉게 된 아버지는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유서에는 단 한 줄만 적혀 있었습니다. 미경아, 아빠가 미안하다. 윤미경은 눈물을 닦았어요. 5년 전 아버지를 잃고 윤미경은 모든 것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지영이 상대 측에서 뒷돈을 받고 일부러 재판에서 졌다는 것을 알아냈어요. 그때부터 윤미경은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이름을 윤서연에서 윤미경으로 바꾸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한지영의 주변을 조사하다가 시어머니가 빌라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1년 전 일부러 이 빌라에 전세로 들어왔어요. 언젠가 기회가 올 거라고 믿었고 그 기회가 지금 온 거였습니다. 윤미경은 파일을 정리하며 중얼거렸어요. 한지영, 이제 시작이야. 한편 같은 시각 정말수는 시장 상인 모임에서 옛 동료를 만났습니다. 수다를 떨다가 우연히 박순자 사돈 이야기가 나왔어요. 최영숙이라고? 건설회사 사장 부인? 정말순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옛 동료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그 여자 옛날에 공장에서 일했대. 우리 언니 친구였어. 정말수는 무릎을 쳤습니다. 35년 전 박순자가 일하던 공장에서 큰 불이 났었어요. 그때 박순자가 동료를 업고 나와서 살렸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동료의 이름이 김영숙이었어요. 정말수는 옛 동료에게 물었습니다. 그 최영숙이라는 사람, 혹시 옛날 이름이 김영숙 아니야? 옛 동료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맞아. 결혼하면서 성을 바꿨다고 했어. 원래 김씨였대. 정말순의 눈이 커졌습니다. 설마 박순자가 구한 사람이 지금 사돈 어머니인 건가? 정말순은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 박순자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정말순은 박순자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거실에 마주 앉았어요. 순자야, 내가 어제 이상한 이야기를 들었어. 정말수는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사돈 어머니 최영숙이라는 사람 옛날에 공장에서 일했대. 박순자는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그래, 그게 왜? 박순자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정말수는 박순자의 손을 잡았어요. 35년 전에 네가 공장에서 불났을 때 사람 구하지 않았어? 그때 구한 사람 이름이 뭐였어? 박순자는 눈을 감고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35년 전 공장에 갑자기 불이 났어요. 연기가 자욱한 가운데 박순자는 쓰러진 동료를 발견했습니다. 그 동료를 업고 밖으로 뛰쳐나왔어요. 병원에 데려다주고 안심한 기억이 났습니다. 그때 구한 사람 이름이 김영숙이었어. 박순자는 천천히 말했어요. 정말순이 무릎을 쳤습니다. 그 김영숙이 지금 최영숙이야. 네 사돈 어머니라고. 박순자는 믿기 어려웠어요. 설마 그게 말이 돼? 박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말수는 옛 동료에게서 받은 사진을 꺼냈어요. 최영숙의 젊은 시절 사진이었습니다. 박순자는 사진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화재 현장에서 업고 나온 그 여자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연기에 그을리고 기침을 하던 그 얼굴. 사진 속 젊은 최영숙의 얼굴과 똑같았어요. 맞아, 이 사람이야. 박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신이 목숨을 걸고 구한 사람이 지금의 사돈 어머니라니. 그 사람의 딸이 자신의 뺨을 때린 며느리라니. 박순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정말수는 박순자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네. 은인 얼굴도 못 알아보고 그 은인한테 딸이 손찌검을 하다니. 정말수는 분노에 떨었어요. 박순자는 멍하니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그날 저녁 윤미경이 박순자를 찾아왔습니다. 박순자는 윤미경을 거실로 안내했어요. 윤미경은 한참 동안 말없이 박순자를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윤미경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박순자는 윤미경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윤미경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제 진짜 이름은 윤서연이에요. 5년 전에 이름을 바꿨어요. 윤미경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박순자는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제 아버지 이름은 윤정호예요. 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윤미경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아버지는 사업 분쟁에 휘말려서 재판을 했어요. 그때 변호사가 한지영이었어요. 박순자의 눈이 커졌어요. 한지영은 아버지한테 3억 원을 받고 변호를 맡았어요. 그런데 상대 측에서 뒷돈을 받고 일부러 재판에서 졌어요. 윤미경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전 재산을 잃었어요. 빚더미에 앉게 됐고 결국 윤미경은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어요. 박순자는 충격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다니. 저는 복수하려고 이 집에 들어왔어요. 한지영 주변을 조사하다가 시어머님이 빌라를 가지고 계신 걸 알았거든요. 윤미경은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님도 한지영 편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윤미경은 박순자의 손을 잡았어요. 어머님, 저는 어머님께 절대 피해 안 드릴게요. 제가 복수할 상대는 한지영이에요. 윤미경의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박순자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충격이 가시지 않았지만 윤미경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니? 박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윤미경은 박순자의 따뜻한 말에 그만 눈물을 쏟았습니다. 박순자는 윤미경을 끌어안았어요. 울어라. 실컷 울어라. 박순자는 윤미경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원망하거나 내쫓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위로해주는 박순자였어요. 윤미경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눈물이 그친 후 윤미경은 박순자에게 말했어요. 어머님, 저랑 같이 한지영을 막아요. 한지영의 과거 범죄를 밝혀내요. 박순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며느리와 싸운다는 것은 아들과도 멀어질 수 있다는 뜻이었어요. 하지만 며느리가 저지른 일이 너무나 끔찍했습니다. 그래, 같이 하자. 박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박순자와 윤미경은 손을 맞잡았어요. 같은 시각 한지영은 친정아버지 한재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며칠째 윤정호라는 이름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아버지, 제가 하나 물어볼 게 있어요. 한지영의 목소리는 불안했습니다. 예전에 저 로스쿨 보낼 때 등록금 어디서 났어요?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건 왜 갑자기 물어? 한재호의 목소리가 조금 굳어졌습니다.
그냥 궁금해서요. 한지영은 애써 가볍게 말했어요. 다 지난 일이야. 신경 쓰지 마. 한재호는 말을 돌렸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한지영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불안한 예감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박순자와 윤미경은 정말순의 집에 모였습니다. 정말순의 작은 거실에 세 사람이 둘러앉았어요. 탁자 위에는 윤미경이 가져온 두꺼운 파일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박순자는 파일을 펼쳐보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며느리가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니 아직도 믿기 어려웠습니다. 정말순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자, 이제 우리가 뭘 해야 하는지 정리해보자. 정말순은 종이와 펜을 꺼냈습니다. 일단 한지영이 5년 전에 저지른 일, 이게 제일 중요하지? 윤미경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한지영이 아버지 재판에서 일부러 진 증거가 있어요. 상대 측 변호사한테 뒷돈 받은 정황도요. 윤미경은 파일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한지영과 상대 측 변호사가 골프장에서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이 사진이 재판 선고 일주일 전에 찍힌 거예요. 두 사람이 웃으면서 악수하고 있죠. 정말순은 사진을 들여다보며 혀를 찼어요. 이런 나쁜 년. 남의 인생 망쳐놓고 웃고 있네. 박순자도 사진을 바라보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이 여자가 자신의 며느리라는 사실이 부끄러웠어요. 정말순은 다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내가 알아낸 게 있어. 한재호 그 양반 몇 년 전에 회사 비자금 문제로 세무조사 받았대. 박순자와 윤미경의 눈이 커졌어요. 비자금이요? 윤미경이 물었습니다. 정말순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시장 상인들 중에 한재호 회사에서 일했던 사람이 있거든. 그 사람한테 들었어. 정말순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한재호가 회사 돈 빼돌려서 딸 로스쿨 등록금 냈다는 소문이 있대. 윤미경의 눈빛이 번뜩였어요. 그러면 한지영이 변호사 된 것 자체가 비자금으로 된 거네요. 윤미경은 빠르게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아버지 범죄와 딸의 범죄가 연결돼 있는 거예요. 이거 둘 다 터뜨리면 한지영은 끝나요. 정말순은 무릎을 쳤어요. 그래, 바로 그거야. 박순자는 세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었지만 마음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며느리가 아무리 나쁜 짓을 했어도 이렇게 되면 아들 도연이도 힘들어질 거였어요. 하지만 더 이상 불의를 눈 감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 하자. 나도 돕겠어. 박순자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윤미경과 정말순은 박순자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같은 시각 한지영은 사무실에서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어요. 윤미경에 대한 불안감이 계속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윤정호라는 이름을 검색해봤지만 5년 전 기사 몇 개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사업 분쟁으로 전 재산을 잃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업가. 그게 전부였습니다. 한지영은 윤정호의 가족관계를 찾아봤어요. 딸이 하나 있었는데 이름이 윤서연이었습니다. 사진은 없었고 5년 전 이후로 기록이 없었어요. 윤서연, 윤미경, 한지영은 두 이름을 중얼거렸습니다. 설마 같은 사람일까 하는 의심이 들었어요.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한지영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그냥 우연이겠지. 겁주려고 그 이름을 댄 거야. 한지영은 스스로를 안심시키며 다른 일에 집중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불안감은 쉽게 가시지 않았어요. 한지영은 결국 더 강하게 밀어붙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윤미경을 빨리 내쫓으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한지영은 위조한 서류를 바탕으로 명도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고
윤미경을 강제로 내보내겠다고 결심했어요. 며칠 후 윤미경은 법원에서 소장을 받았습니다. 한지영이 임차인 명도 소송을 제기한 거였어요. 박순자가 집을 비워달라고 요청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거짓이었어요. 윤미경은 소장을 읽으며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한지영 변호사, 고마워요. 이제 법정에서 만나게 되겠네. 윤미경은 예전에 아버지 사건을 취재했던 기자에게 연락했어요. 그 기자는 지금도 탐사보도팀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윤미경은 자신이 가진 증거 자료를 정리해서 기자에게 보냈어요. 기자는 자료를 검토하고 흥분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윤 선생님, 이거 대단한 자료예요. 한지영 변호사가 의뢰인을 배신하고 상대 측과 짰다는 증거가 확실하네요. 윤미경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기사 써주실 수 있어요? 기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추가 확인 좀 더 하고 다음 주쯤 기사 내겠습니다. 큰 반향이 있을 거예요. 윤미경은 전화를 끊고 가슴속 깊이 숨을 내쉬었어요. 5년을 기다린 순간이 드디어 오고 있었습니다. 한편 박순자는 35년 전 공장 화재 당시 함께 일했던 동료들을 찾아다녔어요. 정말순의 도움으로 연락처를 알아냈습니다. 2명의 동료가 아직 살아 있었어요. 박순자는 첫 번째 동료 김말자를 만나러 갔습니다. 김말자는 박순자보다 2살 많은 70살 할머니였어요.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순자야, 오랜만이다. 무슨 일이야? 김말자는 반갑게 박순자를 맞았어요. 박순자는 35년 전 화재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언니, 그때 내가 김영숙이를 업고 나온 거 기억나? 김말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기억하지. 네가 아니었으면 영숙이 그날 죽었어. 박순자는 핸드폰에서 최영숙의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언니, 이 사람이 그때 그 김영숙이 맞아? 김말자는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눈을 가늘게 뜨고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맞는 것 같은데. 나이 들어서 좀 달라졌지만 눈매가 똑같아. 김말자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맞아. 이 사람이 김영숙이야. 결혼해서 잘 살았나 보네. 박순자는 김말자에게 부탁했습니다. 언니, 나중에 이 사실을 증언해 줄 수 있어? 김말자는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내가 목격자인데 당연히 해줘야지. 박순자는 2번째 동료 이복순도 만나서 같은 확인을 받았습니다. 2 사람 모두 최영숙이 35년 전 박순자가 구한 김영숙이라는 것을 증언해 주기로 했어요. 며칠 후 저녁 3사람은 다시 박순자의 집에 모였습니다. 윤미경은 기자와의 통화 내용을 전했어요. 정말수는 한재호의 비자금 관련 추가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박순자는 증인 2명을 확보했다고 보고했어요. 윤미경은 모든 정보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준비가 거의 다 됐어요. 한지영 개인의 범죄, 그리고 친정아버지의 비자금 횡령까지 한꺼번에 터뜨릴 수 있어요. 정말수는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그래, 그 나쁜 것들 한 방에 보내버리자. 박순자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들 김도연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이 모든 일이 끝나면 아들은 어떻게 될까? 아내의 범죄를 알게 되면 얼마나 충격받을까? 윤미경이 박순자의 마음을 읽은 듯 말했어요. 어머님, 도연 씨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진실을 알면 올바른 선택을 할 거예요. 박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도연이는 착한 아이야. 지영이한테 휘둘렸을 뿐이지. 박순자는 마음을 다잡았어요. 아들을 위해서라도 이 싸움을 끝내야 했습니다. 그래, 이제 반격할 때가 됐어. 내가 직접 나서마.
박순자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윤미경과 정말수는 박순자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세 사람은 탁자에 둘러앉아 증거 자료들을 다시 한번 정리했어요. 한지영에게 보낼 마지막 일격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어둠이 내려앉았지만 박순자의 마음속에는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어요. 2주 후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윤미경은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어요. 오늘 기자가 기사를 올리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윤미경은 휴대폰을 들고 뉴스 사이트를 확인했어요. 아직 기사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아침 9시가 되자 기자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기사 올렸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윤미경은 떨리는 손으로 링크를 눌렀습니다. 기사 제목이 눈에 들어왔어요.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 의뢰인 배신하고 뒷돈 받아. 윤미경은 기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습니다. 기사에는 한지영이 5년 전 의뢰인 윤정호의 소송을 맡았다가 상대 측과 공모해 일부러 패소시킨 정황이 담겨 있었어요. 수임료와 소송 비용으로 3억 원을 받고도 배신한 것이었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과 상대 측 변호사와의 골프장 사진도 함께 실렸어요. 윤정호가 전 재산을 잃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윤미경은 눈물이 핑 돌았어요. 5년을 기다린 순간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이 드디어 세상에 알려지는 거였어요. 기사가 올라가자마자 반응이 폭발했습니다. 오전 10시가 되기 전에 실시간 검색어에 한지영의 이름이 올랐어요. 댓글에는 분노한 사람들의 글이 빼곡히 달렸습니다. 이런 변호사가 어떻게 활동할 수 있지? 변호사 자격 박탈해야 한다. 피해자 가족은 얼마나 억울했을까? 박순자는 정말순에게서 전화를 받았어요. 정말순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순자야, 뉴스 봤어? 한지영이 기사에 떴어. 박순자는 급하게 휴대폰으로 뉴스를 검색했어요. 기사를 읽으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며느리가 저지른 일이 이렇게 큰 일이었구나. 새삼 실감이 났어요. 같은 시각 한지영은 사무실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로펌 대표의 전화였습니다. 한 변호사, 지금 당장 회의실로 와요. 대표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한지영은 무슨 일인지 몰라 어리둥절했습니다. 회의실로 들어가자 대표와 임원들이 모여 있었어요. 모두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대표가 태블릿 화면을 한지영에게 보여줬어요. 한지영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라 있었어요. 기사 제목을 보는 순간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한 변호사? 대표가 물었어요. 한지영은 입술을 떨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변명할 시간 줄게. 하지만 이 기사가 사실이라면 우리 로펌과의 파트너 계약은 끝이야. 대표는 냉정하게 말하고 회의실을 나갔어요. 한지영은 빈 회의실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한지영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기사를 직접 확인했어요. 골프장 사진, 은행 거래 내역, 윤정호의 사연까지 모든 것이 낱낱이 공개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게? 한지영은 중얼거렸어요. 5년 전 일이 어떻게 이렇게 자세히 드러났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문득 윤미경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5년 전 윤정호라는 이름 기억나세요? 그날 윤미경이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한지영은 비로소 깨달았어요. 윤미경이 윤정호의 딸이라는 것을. 오후가 되자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한지영에 대한 징계 요청 민원이 쏟아졌어요. 각종 언론에서 추가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한지영의 과거 다른 소송들도 문제가 없는지 조사하겠다는 기사도 나왔어요. 같은 날 저녁 또 다른 기사가 터졌습니다. 한재호 건설회사의 비자금 횡령 의혹이었어요. 정말순이 알아낸 정보가 기자의 추가 취재로 기사화된 거였습니다. 한재호가 회사 돈을 빼돌려 딸의 로스쿨 등록금을 냈다는 내용이었어요. 검찰이 한재호 건설회사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한재호는 급하게 회사 서류를 빼돌리려다가 직원들에게 목격됐어요. 이 사실이 또다시 기사로 나갔습니다. 한씨 집안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아침 한지영은 시어머니 박순자를 찾아갔습니다. 얼굴은 초췌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어요. 박순자는 현관문을 열고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어머님이 뒤에서 뭔가 꾸민 거죠? 한지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제발 기사 내리게 해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한지영은 박순자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 보는 모습이었어요. 결혼식 날 뺨을 때리던 그 오만한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박순자는 며느리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네가 한 일의 결과를 네가 받는 것뿐이야. 박순자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네가 뿌린 씨앗을 네가 거두는 거야. 한지영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갑자기 손을 들어 박순자를 때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박순자는 이번에는 피하지 않았어요. 한지영의 손목을 잡아 막아섰습니다. 다시는 나한테 손대지 마라. 박순자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번엔 내가 가만 안 있어. 한지영은 손목을 뿌리치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눈에는 두려움이 서려 있었어요. 박순자의 눈빛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더 이상 만만하게 볼 수 있는 시어머니가 아니었어요. 한지영은 아무 말 없이 돌아서서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박순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일주일 후 변호사협회 징계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윤미경이 증인으로 출석했어요. 윤미경은 아버지 윤정호가 어떻게 한지영에게 배신당했는지 상세히 증언했습니다. 3억 원을 맡기고 믿었던 변호사가 어떻게 뒷돈을 받고 일부러 재판에서 졌는지, 아버지가 전 재산을 잃고 얼마나 절망했는지,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었던 사연까지 증거 자료들이 하나씩 제출됐어요. 은행 거래 내역, 골프장 사진, 통화 기록. 한지영은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을 뿐이었어요. 징계위원회는 한지영에게 변호사 자격 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검찰이 움직였어요. 한지영은 업무상 배임 및 사기 혐의로 긴급 체포됐습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한지영의 얼굴은 넋이 나간 듯 굳어 있었어요.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한지영은 고개를 숙인 채 끌려갔어요. 화려했던 변호사의 몰락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김도연은 뉴스를 통해 아내의 체포 소식을 받습니다.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어요. 기사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아내가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김도연은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동안 아내의 말만 믿고 어머니 편을 들지 못했던 자신이 떠올랐어요. 결혼식 날 어머니가 뺨을 맞을 때도 아무 말 못했던 자신, 어머니가 집을 빼앗길 위기에 처했을 때도 아내 편만 들었던 자신. 김도연은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흐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도연은 어머니 박순자의 집을 찾아갔어요. 대문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어떤 얼굴로 어머니를 마주해야 할지 몰랐어요. 김도연은 결국 대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침 마당에 나와 있던 박순자가 아들을 발견했어요. 어머니,
김도연의 목소리는 갈라졌습니다. 어머니 맞을 때 막지 못해서 죄송해요. 지영이 편만 들어서 죄송해요. 불효자식 용서해 주세요. 김도연은 이마를 땅에 대고 절했습니다. 박순자는 아들을 내려다보며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가슴속에서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원망도 있었고 서운함도 있었어요. 하지만 아들은 아들이었습니다. 박순자는 천천히 아들에게 다가갔어요. 김도연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늦었지만 네가 깨달았으니 됐어. 박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김도연은 어머니를 끌어안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박순자는 아들의 등을 토닥이며 함께 눈물을 흘렸어요. 마당 한쪽에서 지켜보던 윤미경과 정말순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긴 싸움 끝에 찾아온 평화로운 순간이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한지영은 구치소에 수감된 채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박순자의 집에는 평화가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김도연은 매일 퇴근 후 어머니 집에 들러 저녁을 함께 먹었어요. 윤미경도 가끔 내려와 세 사람이 함께 식사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오후였어요. 박순자는 마당에서 화분에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정말순에게서 전화가 와서 내일 시장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어요. 모든 것이 잔잔하게 흘러가는 듯 했습니다. 그때 대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어요. 박순자는 고개를 들어 대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낯익은 얼굴이 보였어요. 사돈 어머니 최영숙이었습니다. 최영숙은 예전과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화려한 드레스 대신 수수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초췌했고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어요. 결혼식 때 박순자를 무시하던 그 당당한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최영숙은 대문 앞에 서서 박순자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돈어른, 최영숙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제발 선처해 주세요. 우리 지영이가 잘못했어요. 박순자는 깜짝 놀라 물뿌리개를 내려놓았습니다. 급히 대문 쪽으로 다가갔어요. 아니, 사돈어른, 이게 무슨 짓이에요? 일어나세요. 박순자는 최영숙을 일으켜 세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최영숙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지영이가 잘못한 건 알아요. 하지만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제가 뭐든지 할게요. 최영숙은 울먹이며 말했어요. 박순자는 난감한 표정으로 최영숙을 내려다봤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때 마침 윤미경이 2층에서 내려왔습니다. 대문 앞에 무릎 꿇은 최영숙을 보고 발걸음을 멈췄어요. 정말순도 약속보다 일찍 도착해서 골목으로 들어서다가 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정말순이 성큼성큼 다가왔어요. 아니, 지금 여기서 이러실 게 아니잖아요. 정말순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딸이 잘못했으면 딸이 피해자한테 빌어야지. 왜 여기서 이러세요? 최영숙은 고개를 들어 정말순을 바라봤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정말순은 한 발짝 더 다가섰어요. 그리고 사돈어른, 혹시 35년 전 공장에서 일하신 적 있으시죠? 최영숙의 얼굴이 멈칫했습니다. 그때 불이 났을 때 누가 살려줬는지 기억나세요? 정말순의 물음에 최영숙의 눈이 흔들렸어요. 35년 전 기억이 천천히 떠올랐습니다. 공장에 불이 났던 날 연기 속에서 정신을 잃었어요. 누군가 자신을 업고 뛰었습니다. 밖으로 나왔을 때 희미하게 본 얼굴, 젊은 여자였어요. 최영숙은 천천히 박순자를 올려다봤습니다. 박순자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주름이 늘고 머리가 휘어졌지만
어딘가 낯익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때 그 공장에서 내가 일했어요. 박순자가 조용히 말했어요. 불났을 때 내가 업고 나온 사람이 혹시... 박순자는 말을 끝맺지 못했습니다. 최영숙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35년 전 자신을 살려준 그 여자의 얼굴이 박순자와 겹쳐졌습니다. 아니, 그럼 그때 그분이... 최영숙은 더듬거리다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어요.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세상에. 최영숙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흐느꼈어요.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은인이 바로 앞에 있었습니다. 그 은인의 뺨을 자기 딸이 때렸어요. 그 은인을 자기 가족이 무시하고 모욕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최영숙은 통곡했어요. 박순자의 두 손을 붙잡았습니다. 사돈어른, 아니, 은인, 제가 죽을 죄를 졌어요. 어떻게 제가 이 죄를 갚아요? 최영숙은 박순자의 손등에 이마를 대고 울었어요. 박순자는 복잡한 심경으로 최영숙을 내려다봤습니다. 원망해야 할지 불쌍히 여겨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일어나세요. 이러시면 안 돼요. 박순자는 최영숙을 일으켜 세우려 했어요. 하지만 최영숙은 쉽게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계속 박순자의 손을 잡고 울음을 그치지 못했어요. 윤미경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최영숙이 불쌍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분노도 가시지 않았어요. 한지영의 어머니니까요. 한참 후에야 최영숙은 간신히 진정했습니다. 박순자는 최영숙을 부축해 거실로 데려갔어요.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네주었습니다. 최영숙은 물을 마시며 흐느꼈어요. 사돈어른, 정말 죄송해요. 결혼식 때 제가 어떻게 했는지 생각하면 죽고 싶어요. 최영숙의 목소리는 갈라졌습니다. 은인 얼굴도 못 알아보고 딸이 은인을 때리는 걸 보고도 말리지 않았어요. 최영숙은 다시 눈물을 쏟았어요. 박순자는 아무 말 없이 최영숙을 바라봤습니다. 한편 그 시각 김도연은 구치소로 향하고 있었어요. 한지영을 면회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이혼 의사를 전하기 위해서였어요. 면회실에서 한지영을 마주했습니다. 한지영은 수의를 입고 있었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화려하던 변호사의 모습은 완전히 사라져 있었어요. 도연 씨 왔어? 한지영은 힘없이 웃었어요. 나 빼내줄 방법 찾아봤어? 변호사 선임은 했어? 한지영은 아직도 상황을 모르는 듯 했습니다. 김도연은 한지영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지영아, 이혼하자. 김도연의 말에 한지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지금 내가 이 꼴인데 이혼이야? 한지영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나 이렇게 만든 게 니네 집안이야. 네 엄마가 뒤에서 다 꾸민 거잖아. 한지영은 악을 썼습니다. 면회실이 쩌렁쩌렁 울렸어요. 김도연은 피하지 않고 한지영을 바라봤어요. 예전 같으면 아내 앞에서 주눅 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아니야. 다 네가 한 일 때문이야. 김도연은 처음으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네가 사람 목숨을 가지고 장난쳤잖아. 그 사람 아버지가 네 때문에 죽었어. 한지영은 입을 다물었어요. 김도연의 눈빛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더 이상 자기 말에 휘둘리는 남편이 아니었어요. 이혼 서류는 변호사 통해서 보낼게. 김도연은 그 말을 남기고 면회실을 나왔습니다. 뒤에서 한지영이 소리치는 게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며칠 후 또 다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재호가 비자금 횡령 및 조세 포탈 혐의로 검찰에 긴급 체포된 거였어요. 뉴스에서는 연일 한씨 집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아버지와 딸이 나란히 구속된 사건이라 화제가 됐어요.
한재호의 회사는 수사를 받으며 사실상 문을 닫게 됐습니다. 직원들은 밀린 월급을 받지 못해 시위를 벌였어요. 한씨 집안은 완전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최영숙은 남편마저 구속되자 완전히 무너졌어요. 혼자 남은 집에서 매일 울기만 했습니다. 그러다 박순자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사돈어른,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뭐든지 하겠어요. 최영숙의 목소리는 울먹였습니다. 박순자는 전화를 받고도 선뜻 대답하지 못했어요. 용서라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박순자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사돈어른, 지금은 아무 말도 못하겠어요. 시간을 좀 주세요. 박순자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떠 있었어요. 복잡한 마음이 쉽게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순자는 밤새 뒤척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최영숙의 울먹이던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용서해달라는 말, 뭐든지 하겠다는 말. 박순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침을 먹고 정말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말순아, 나 오늘 사돈어른 만나러 가볼까 해. 정말순은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뭐? 그 여자를 왜 만나? 박순자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원수를 원수로 갚으면 나도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야. 한번 만나보고 올게. 정말순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그래, 네가 그렇게 하고 싶으면 해. 근데 조심해. 전화를 끊고 박순자는 외출 준비를 했어요. 수수한 옷을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최영숙의 집 주소는 결혼식 때 받은 청첩장에 적혀 있었어요. 버스를 2번 갈아타고 1시간 만에 도착했습니다. 고급 주택가였지만 집 앞에는 기자들이 몇 명 서성이고 있었어요. 박순자는 모자를 눌러쓰고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한참 만에 문이 열렸어요. 최영숙이 나왔습니다. 얼굴은 어제보다 더 초췌해 보였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사돈어른. 최영숙은 박순자를 보자 눈물을 글썽였어요. 들어오세요. 최영숙은 박순자를 집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넓은 거실이었지만 어딘가 을씨년스러운 느낌이 들었어요. 화려한 가구들 사이로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집안을 돌보는 사람이 없는 듯 했어요. 2 사람은 소파에 마주 앉았습니다. 최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물을 따라 박순자에게 건넸어요. 박순자는 물을 받아들고 최영숙을 바라봤습니다. 사돈어른, 어제는 제가 많이 놀랐어요. 박순자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35년 전에 내가 구한 사람이 사돈어른일 줄은 정말 몰랐어요. 최영숙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결혼하면서 성도 바꾸고 과거를 다 숨기고 살았거든요. 최영숙의 목소리는 갈라졌어요. 공장에서 일했던 거, 가난했던 거 다 숨기고 싶었어요. 창피했거든요. 박순자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은인 얼굴도 기억 못했어요. 아니, 기억하고 싶지 않았는지도 몰라요. 최영숙은 눈물을 닦았어요. 그런데 그 은인한테 우리 가족이 어떻게 했는지 생각하면 최영숙은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박순자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최영숙의 모습을 바라보며 여러 생각이 스쳤습니다. 결혼식 날 자신을 무시하던 모습, 며느리가 뺨을 때릴 때 비웃던 모습, 그 기억이 아직도 선명했어요. 하지만 지금 눈앞에 있는 최영숙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남편도 잃고 딸도 잃고 모든 것을 잃은 여자. 박순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사돈어른. 박순자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우리 악연이 아니라 인연이었던 거예요. 최영숙이 고개를 들었어요.
박순자는 최영숙의 눈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35년 전에 내가 당신 살린 건 오늘을 위해서였는지도 몰라요. 최영숙은 박순자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듯 눈을 깜빡였어요. 나도 당신을 원망했어요. 많이 원망했어요. 박순자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근데 원망만 하고 살기엔 인생이 너무 짧아요. 우리 다 늙었잖아요. 최영숙은 눈물을 흘리며 박순자의 손을 잡았어요. 사돈어른, 정말 죄송해요. 제가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박순자는 최영숙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딸한테 가세요. 지영이한테요. 박순자는 단호하면서도 따뜻하게 말했어요. 딸이 잘못한 건 딸이 갚아야 해요. 당신이 대신 갚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최영숙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미경이한테도 사과하세요. 그 아이 아버지가 지영이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최영숙은 몸을 떨었어요. 딸이 저지른 일의 무게가 다시 한번 느껴졌습니다. 네, 그렇게 할게요. 꼭 그렇게 할게요. 최영숙은 울먹이며 대답했어요. 박순자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만 가볼게요. 몸 챙기세요. 박순자는 현관으로 향했어요. 최영숙은 박순자를 따라 나와 깊이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사돈어른, 아니, 은인, 정말 감사해요. 평생 은혜 잊지 않을게요. 박순자는 고개를 끄덕이고 집을 나섰어요. 밖으로 나오니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2주 후 한지영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윤미경도 피해자 가족 자격으로 참석했습니다. 박순자는 방청석 뒤쪽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한지영은 업무상 배임, 사기, 문서 위조 등의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징역 3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한지영은 판결을 듣고 고개를 떨궜어요. 법정 경위가 한지영을 데려갔습니다. 한지영은 고개를 숙인 채 법정을 빠져나갔어요. 재판이 끝난 후 최영숙이 윤미경에게 다가왔습니다. 윤미경은 차가운 눈으로 최영숙을 바라봤어요. 최영숙은 윤미경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윤 선생님. 최영숙은 이마를 땅에 대고 절했어요. 우리 지영이가 당신 아버지한테 한 짓 제가 대신 사죄할게요. 최영숙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1000번, 10,000번 죄송해요. 최영숙은 바닥에 엎드린 채 통곡했어요. 윤미경은 아무 말 없이 최영숙을 내려다봤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5년간 품어왔던 분노, 아버지를 잃은 슬픔, 복수를 이뤄낸 허탈함.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치밀어 올랐습니다. 윤미경은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그리고 최영숙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일어나세요. 윤미경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최영숙은 고개를 들어 윤미경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를 돌려받을 수는 없어요. 윤미경은 최영숙을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의가 바로 섰으니 그걸로 됐어요. 윤미경은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돌아섰어요. 박순자가 다가와 윤미경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잘했어, 미경아. 박순자는 따뜻하게 말했어요. 윤미경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며칠 후 김도연은 이혼 절차를 마무리했어요. 한지영과의 관계가 완전히 끝났습니다. 김도연은 어머니 박순자를 찾아왔어요. 어머니, 이제부터 제대로 된 아들 할게요. 김도연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박순자는 아들의 눈을 바라봤어요. 예전과 다른 눈빛이었습니다. 더 이상 나약하고 우유부단한 아들이 아니었어요. 그래, 믿는다.
박순자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아줬어요. 그날 저녁 박순자는 윤미경을 불렀습니다. 거실에 마주 앉아 차를 마셨어요. 미경아, 이제 네 인생 살아라. 박순자는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복수에 매달리지 말고 앞만 보고 살아. 윤미경은 박순자를 바라봤어요. 전세 계약 원래대로 유지할게. 더 오래 살아도 돼. 박순자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윤미경은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어요. 5년 만에 짓는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어머님, 정말 고마워요. 윤미경은 박순자의 손을 잡았어요. 박순자는 윤미경의 손을 꼭 쥐어줬습니다. 정말순이 과일 바구니를 들고 찾아왔어요. 세 사람은 박순자의 마당에 모여 앉았습니다. 정말순은 흐뭇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봤어요. 역시 우리 순자 대인배야. 내가 봤을 때 제일 멋있어. 정말순은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박순자는 쑥스러운 듯 손사래를 쳤어요. 무슨 대인배야. 그냥 사람 도리한 거지. 세 사람은 함께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밝은 웃음소리였어요. 마당에는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박순자의 빌라에는 평화로운 일상이 자리 잡았어요. 마당에는 박순자가 정성껏 가꾼 화분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빨간 제라늄, 노란 국화, 보라색 펜지가 알록달록 피어 있었어요. 이른 아침, 박순자는 마당에 나와 화분에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2층에서 윤미경이 내려왔어요. 밝은 표정으로 박순자에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좋은 아침이에요. 윤미경의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어요. 1년 전 처음 만났을 때의 차갑고 어두운 모습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래, 좋은 아침. 꽃집 바쁘지? 박순자는 미소 지으며 물었어요. 윤미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요즘 손님이 많아요. 단골도 늘었고요. 윤미경은 3개월 전 시장 근처에 작은 꽃집을 열었어요. 미경이네 꽃집이라는 간판을 달았습니다. 정말순이 시장 상인들에게 소문을 내줘서 장사가 잘 됐어요. 오늘도 힘내고 저녁에 봐. 박순자는 윤미경의 등을 토닥였어요. 윤미경은 환하게 웃으며 대문을 나섰습니다. 잠시 후 김도연이 출근 준비를 하고 내려왔어요. 김도연은 이혼 후 어머니 집에서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 전에 어머니 식사를 챙기고 퇴근 후에는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어머니, 아침 드셨어요? 김도연은 부엌으로 들어가 밥상을 차렸습니다. 박순자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어요. 1년 전과 완전히 달라진 아들이었습니다. 그래, 먹고 가자. 박순자는 아들과 마주 앉아 아침을 먹었어요. 소박한 밥상이었지만 따뜻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어머니, 주말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제가 모시고 갈게요. 김도연은 수저를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박순자는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갑자기 웬일이야? 박순자는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김도연은 머리를 극적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냥요, 그동안 못해드린 게 많아서 오랜만에 나들이도 하고 싶어요. 박순자는 아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그래, 좋아. 오랜만에 나들이 가자. 김도연은 환하게 웃으며 출근했습니다. 대문 앞에서 어머니에게 손을 흔들었어요. 박순자는 대문 앞에 서서 아들이 골목을 돌아 사라질 때까지 바라봤습니다. 오후가 되자 정말순이 찾아왔어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왔습니다. 순자야, 나왔어. 정말순은 마당으로 들어서며 소리쳤어요. 박순자는 마루에 앉아 있다가 반갑게 맞았습니다. 왔어? 어서 들어와. 두 사람은 마당 한쪽에 놓인 평상에 나란히 앉았어요. 정말순이 가져온 과일을 까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미경이 꽃집 잘 된다며? 내가 홍보 잘해줬지? 정말수는 으쓱하며 말했어요. 박순자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덕분이야. 고마워. 정말수는 손사래를 쳤어요. 뭘 고마워해. 그 아이 착한 애잖아. 두 사람은 젊었을 때 이야기부터 최근 소식까지 두런두런 나눴어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수다를 떨었습니다. 마당에는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어요. 며칠 후 최영숙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한재호가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동안 최영숙은 혼자 생활하고 있었어요. 화려했던 집을 팔고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지금은 동네 작은 식당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사돈어른 잘 지내세요? 최영숙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예전의 오만한 모습은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래, 잘 지내. 당신도 건강해? 박순자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네, 덕분에요. 일하면서 하루하루 살고 있어요. 최영숙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사돈어른, 그때 용서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평생 잊지 않을게요. 박순자는 전화기를 귀에 댄 채 창밖을 바라봤어요. 됐어. 앞으로 잘 살면 돼. 박순자는 짧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최영숙과의 관계는 아직 완전히 편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원망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보름 후 윤미경이 박순자를 찾아왔어요. 손에는 과일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다음 주가 아버지 제삿날이에요. 윤미경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혹시 시간 되시면 같이 와주실 수 있어요? 박순자는 윤미경을 바라봤습니다. 윤미경의 눈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그래, 갈게. 박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미경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감사해요, 어머님. 윤미경은 깊이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제삿날 저녁 박순자는 윤미경의 방으로 올라갔어요. 작은 방 한쪽에 제사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윤정호의 영정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사진 속 남자는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박순자는 윤미경과 나란히 영정 앞에 섰어요.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 선생님, 이제 편히 쉬세요. 박순자는 조용히 인사했어요. 윤미경은 옆에서 눈물을 닦았습니다. 제사가 끝난 후 두 사람은 음식을 나눠 먹었어요. 윤미경은 박순자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덕분에 5년 동안 품었던 한을 풀었어요. 윤미경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처음에 이 집에 들어왔을 때는 복수밖에 생각 안 했어요. 그런데 어머님 만나고 달라졌어요. 윤미경은 박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어머님. 윤미경은 깊이 고개 숙여 인사했어요. 박순자는 윤미경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네 아버지도 좋아하실 거야. 딸이 이렇게 씩씩하게 살고 있으니까. 박순자의 말에 윤미경은 눈물을 닦으며 웃었어요. 며칠 후 박순자는 시장 어귀에서 오래전 공장 동료들을 만났습니다. 김말자와 이복순이었어요. 세 사람은 반갑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순자야, 잘 지내지? 김말자가 물었어요. 박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덕분에 잘 지내. 세 사람은 시장 한쪽 분식집에 들어가 앉았어요. 떡볶이를 시켜놓고 옛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최영숙 말이야, 걔가 지금 어떻게 된 거야? 이복순이 물었어요. 박순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지금 혼자 살아. 식당에서 일하면서. 김말자는 혀를 찼어요. 세상 참 신기하다. 니한테 목숨 구해준 은인이었는데. 박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
다 지난 일이지만 그때 서로 도왔던 거 잊지 말자. 세 사람은 함께 웃으며 떡볶이를 먹었어요. 주말이 됐습니다. 김도연은 약속대로 어머니를 모시고 외출했어요. 시내 한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어머니, 날씨 좋다. 그렇죠? 김도연은 어머니 팔짱을 끼며 말했어요. 박순자는 아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좋네.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아이스크림을 먹었어요. 평범한 오후였지만 박순자에게는 더없이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녁이 됐어요. 박순자는 빌라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저녁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박순자는 난간에 기대어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지난 1년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어요. 결혼식 날 뺨을 맞았던 일, 며느리와 싸웠던 일, 진실이 밝혀지던 일, 힘들고 억울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끝에 지금이 있었어요. 아들이 돌아왔고 윤미경이라는 좋은 인연을 얻었습니다. 정말수는 여전히 곁에서 힘이 되어줬어요. 모든 것이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충분히 감사한 삶이었습니다. 박순자는 깊이 숨을 내쉬며 중얼거렸어요. 살다 보면 별일이 다 있어. 하지만 결국 진심은 통하는 거야. 노을 속으로 해가 천천히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박순자는 편안한 표정으로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새로운 내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순자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뺨을 맞던 그 여인이 결국 당당하게 고개를 들기까지 1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지만 진심은 결국 통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미리 말씀드려야 할 게 있었는데요. 시어머니 뺨을 때린 변호사 며느리가 결국 수갑차고 끌려간다니 드라마도 아니고 세상에 이런 일이 있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2023년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변호사 비위 신고 건수가 연간 800건이 넘습니다. 의뢰인을 배신하고 상대 측과 짜고 재판을 망치는 일,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가족 간 폭행으로 경찰에 신고되는 사건도 매년 수만 건에 달한다고 해요. 다만 오늘 사연은 실제 경험담을 바탕으로 각색한 것이라는 점 양해 부탁드려요. 전달 과정에서 일부 과장이나 극적 요소가 더해졌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분명해요. 박순자는 40년간 새벽마다 일어나 장사했습니다. 그 돈으로 집 한 채를 샀어요. 며느리가 그 집을 빼앗으려 했을 때 박순자는 끝까지 지켜냈습니다. 내 이름으로 된 재산 하나, 그게 노후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박순자는 뺨을 맞고도 참았어요. 하지만 두 번째로 손이 올라왔을 때 그 손목을 잡아 막았습니다. 한 번은 참을 수 있어요. 하지만 두 번째는 내가 만만하다는 뜻입니다. 박순자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30년 지기 친구 정말순이 곁에 있었고 세입자 윤미경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진심으로 내 편이 되어줄 사람 한 명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박순자는 원수를 용서했습니다. 원망만 하고 살기엔 인생이 너무 짧다고 했어요. 복수보다 더 큰 승리는 내가 잘 사는 겁니다. 혹시 지금 가족한테 상처받고 며느리나 사위 때문에 담점 설치시는 분들 계신가요? 박순자처럼 기록을 남기세요. 대화는 녹음하고 문자는 캡처해 두세요. 그리고 혼자 끙끙대지 마시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겨울이 아무리 길어도 봄은 옵니다. 지금 정말 힘드시더라도 박순자처럼 끝내 웃을 날이 분명히 올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여러분께도 박순자처럼 진정한 행복이 찾아올 거예요. 댓글로 시청하고 계신 지역과 의견을 남겨주세요. 순자네 사연, 다음에도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